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지. 어제 종석이 애미가 와서 반찬 두고 갔어. 네. 어제 형님이랑 통화했어요. 매일 이렇게 올 필요 없어. 퇴근하고 오는 건데요, 뭘. 여기 양말 좀 사왔어요. 지난번에 구멍난 거 신고 계시길래. 뭘 세 켤레나 사왔어. 다 신어보기도 전에 죽지. 노인네가 그때까지 살아있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이런 거 사오지 말어. 죽으면 다 태워야 되는데 아깝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심중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심 씨는 60세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몇 년 더 지나면 70세가 되겠죠. 어느샌가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삶의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길은 이제 길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길조차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스스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노모, 30이 넘어서도 속썩이며 부모의 고열을 짜내는 자식. 그 사이에 낀 인생. 찬란했던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갔는데 남은 건 여전히 책임져야 하는 식구들이었습니다. 심 씨는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뜨니 하루하루 눈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심 씨는 문득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를 뒤로하고 훌쩍 떠나고 싶었습니다. 심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만 잘 키울 생각으로 둘째는 낳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심 딸도 하나 있었으면 했지만 그 당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생각에 그쳤습니다. 분명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보자 했는데 잘 키우기는커녕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속을 썩였습니다. 그럴 거면 그때 차라리 둘째라도 낳을 걸 그랬나 싶다가도 이런 놈이 하나 더 있으면 제 명에 못 살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심 씨의 아들은 어릴 적에도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아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안 가면 뭐하게? 일단 그냥 알바하고, 그 다음엔 그건 천천히 생각해 봐야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대학을 안 가면 돼. 사람이 다 계획을 세우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럼 직장은 어떻게 들어가 나중에? 꼭 직장에 들어가야 해요? 편의점 알바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아들의 말에 심 씨는 뒷목을 잡고 싶었습니다. 심 씨가 듣기엔 대학에 떨어졌다고 아무렇게나 살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이 중간은 되는데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왜 안 간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건설적인 계획이 있어서 안 가겠다고 한다면 심 씨도 충분히 들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면 남들 하는 만큼은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사람 구실을 하고 살지 않을까 했죠. 그래. 대학은 가야지 그래도. 졸업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 하던지 해. 아버지 말 들어. 그저 아들이라면 오냐오냐 하던 심 씨의 아내도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대로 대학도 안 가면 이도저도 안 될 것임을 아내도 모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재수, 삼수, 사수를 해도 응원을 하겠지만 아들을 1년간 더 공부를 시킨 심 씨는 더 이상 공부는 의미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정민이 저놈 공부한다고 나가서는 술이 떡이 돼서 돌아왔지.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갔으니까 당신이 이해해. 얼마나 놀고 싶겠어? 아들을 재수학원에 보내고 다달이 드는 돈만 하더라도 허리가 휘었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아들의 말대로 대학에 안 가고 아르바이트를 시켰더라면 나았을 수도 있을 듯 했습니다. 자식 잘 되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사서 고생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더는 공부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다음 해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더 이상 강요 안 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대학 꼭 안 가도 되니까. 대학을 왜 안 가요? 붙었는데. 갈 거예요. 그렇게 안 간다더니 대학 생활은 하고 싶었는지 꼭 가겠다는 아들. 그래서 아들은 집에서 2시간 떨어진 지방으로 대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한 학기 동안 하다가 그 뒤부터는 자취를 하겠다고 우겨서 방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방값, 학비, 생활비 전부를 심씨가 대주었습니다. 자식의 삶 전반을 책임져야 하니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쪽으로 줄줄 샜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살라고 해. 알바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 걔가 공부를 해? 매일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럴 시간에 생활비라도 벌어서 쓰라고 그래. 어떻게 다달이 돈을 그만큼 붙여주고 있는 거야? 아, 그런다고 애를 굶겨? 누가 굶기래? 군대도 갔다 왔으면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취업 준비하냐고 물어봤더니 천천히 하겠다는데 지금 정민이 그놈이 도대체 몇 살이야? 알아서 잘하겠지?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 아내는 늘 아들 편이었습니다. 그저 오냐오냐 키운 아들이니 뭐든지 제 힘으로 하는 법이 없었고 무조건 엄마만 찾았죠. 오늘 할머니 생신이야. 모시고 나가서 같이 외식할 거니까 어디 나가지 말어. 거실 소파 위엔 아들이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학이라 잠시 집에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올게. 나 안 가요. 안 간다고? 집에 있을게요. 할머니 생신이라니까. 제가 가서 뭐 해요? 집에서 공부할게요. 공부할 책이나 들고 왔어, 네가? 그러자 아내가 다급히 말렸습니다. 모처럼 집에 왔는데 왜 그래? 공부한다는 애한테? 하지도 않는 공부 핑계를 대.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할머니 생신에는 가야 할 거 아니야. 취업 때문에 그거 준비한다고 공부하는 거잖아? 어머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게 말이 돼? 같이 잠깐 밥 먹고 오면 떨어져? 아, 저 그냥 방학 때 내려가 있을게요. 뭐? 어딜? 자취방에. 거기서 공부할게. 그러면서 짐을 싸는 아들을 아내가 안절부절하며 말렸습니다. 심 씨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답답한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부모가 손수 망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큰 자식에게 매를 들 수도 없고 결국 나중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할 텐데 애끓는 건 부모뿐인 듯 했습니다. 가라고 그래. 그리고 생활비 보내지 말어. 그러자 아내는 심 씨를 흘겨보았습니다. 결국엔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로 자취방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어디서 친구랑 술이라도 마시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심 씨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민이도 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공부한다고 먼저 내려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공부한다고 고생하네. 고생은요? 이거 나중에 정민이한테 줘. 혼자 객지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고 무슨 용돈이에요. 정민이가 어머니한테 드려야 할 나이예요.
어여 받아서 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 심씨의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심씨에게 건넸습니다. 심씨는 돈을 건네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8순이 넘은 어머니를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많이 늙으셨더라. 아내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집에 돌아와서는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시고 살고 싶어? 아내가 심씨에게 물었습니다. 심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정정하신데 뭘.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심씨도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형님도 계신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좀 그렇잖아. 아내의 말에 심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모시는데 장남 차남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금 심씨의 상황이 모실 만한 상황이 아닐 뿐이었습니다. 아들 결혼도 시키고 심씨 부부의 노후까지 준비하려면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정하신 것 같으니 그때까지는 자식의 도리를 좀 미루고 싶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걱정되는 건 알지만 나는 자신 없어. 알지? 알았어. 안 모신다니까 그러네. 심씨의 장모님도 혼자 살고 계셨으니 심씨의 어머니만 모시고 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가 갔죠. 아들은 졸업 전에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년을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도 졸업한 마당에 계속 지방에 머무를 이유도 없어서 심씨의 집으로 다시 들어온 지도 몇 년 되었죠.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처음엔 취업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당사자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피나는 노력 없이 무턱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심씨도 평생 직장에 다녔지만 그런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뭘 보고 회사가 뽑아야 하는지 아버지인 심씨조차도 몰랐습니다. 나갔다 올게요. 아들은 참다 못한 심씨가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집에 제대로 붙어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 독립할게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독립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씨가 생각하는 독립은 경제적인 부분이었는데 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살 집을 얻어달라는 아들의 말에 심씨는 화를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더 취직 못할 것 같아요. 숨 막혀서. 그래. 그러면 방 얻어줄 테니까. 나가서 살아. 정말요? 대신에 생활비는 너 스스로 벌어.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역시나 생활비마저 여전히 부모에게 기댈 생각인 듯 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들도 30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 생각은 안 하고 취업이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만 쥐어짜며 살았습니다. 한심하지만 그게 심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자꾸 애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산다는 거잖아. 아내는 심씨를 매정하다고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을 품에 끼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스스로 힘으로 살으라고 해. 보증금만 대주고 방세도 벌어서 내야지. 이 나이에 부모한테 용돈 타 쓰는 놈이 어디 있어. 사진 멀쩡한데. 취직이 좀 어려워? 그거 좀 기다려줘야지.
그게 부모 아니야?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지. 말이 안 통한다, 정말. 이번에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 씨의 뜻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는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보냈으니까 아버지 알게 하지 마.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쉬엄쉬엄 해.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본 아내가 심 씨를 발견하고는 단말마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정민이랑 통화했어? 또 돈 보낸 거야? 아내는 눈동자를 대굴대굴 굴리더니 이내 화를 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떡해. 제발 그러지 말어. 다 큰 성인이잖아. 일을 해서 자기가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일을 하려고 취업 준비하는 거잖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좀 너그럽게 생각해줘.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다가 이제 30이잖아. 당신은 자식을 바보로 만들 셈이야? 악착같이 좀 살게 해. 조선시대도 아니고 뭘 악착같이 살아. 편하게 살면 좋지. 젊은 아들 편하게 살자고 나는 등골이 휘어? 그러자 아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다시는 생활비를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끊자 아들은 2달 만에 취직을 했습니다. 원했던 대기업에는 못 들어간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30 넘어서까지 백수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오늘 어머니 병원 가? 오전에 갔다가 출근할 거야. 알았어. 다녀와. 나도 언니네 식당일 오늘 잠깐 도와주기로 했어. 그래. 저녁에 봐. 심 씨의 어머니가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다니는데 심 씨의 형제들은 다들 바쁘다기에 심 씨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병원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야 하는 일이기에 아내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죠. 형님, 어머니 모시고 병원 왔어요. 근데 다음 주는 제가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 잘 다녀왔냐? 그런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게 되냐? 집사람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너도 알잖냐? 하루도 못 쉬는 거. 하지만 심 씨라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심 씨가 시간 빼기가 더 곤란했습니다. 형님네는 식당을 하기에 얼마든지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2달 동안 단 한 번도 모시고 가지 않은 건 너무한 처사인 듯 했죠. 네가 좀 고생해줘라. 그래도 네가 우리보다는 형편이 좀 낫잖냐? 돈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심씨 보고 형편이 낫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심씨가 그리 여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형님도 여동생들도 모든 걸 심씨에게 떠맡기니 이제는 좀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의 병원 문제로 형제와 다투는 것도 어머니에게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씨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형님에게 떠넘기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도 빠른 자식의 결혼에 심씨 부부도 몇 날 며칠을 상의했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사주고 싶었는데 형편껏 맞춰서 해줘야지 어쩌겠어. 우리는 뭐 집 있는 상태로 시작했나? 정민이는 그래도 전세로 시작하잖아. 벌어서 점점 넓혀가면 되지. 둘이 버는데 금방일 거야. 그래도 심씨는 아들 결혼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비슷하게 낸다면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서운해했습니다. 좀 더 해줄 형편이 되지 않느냐고 따졌죠. 심씨도 무리하자면 더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심씨 부부의 노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조차도 그런 심씨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좀 더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 집도 대출도 없잖아요. 심씨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아서 너 결혼을 시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해야지. 어떻게 무리해서 결혼을 해? 그렇게 다 털털 털어서 너 결혼시키고 엄마 아빠 늙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정민이 너 그걸 원하는 거냐? 그러자 아내도 아들도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너한테 손 안 벌린다. 부양하라고도 안 해. 그거면 됐잖아.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만해. 그쪽에서도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했다며.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결혼을 어떻게 해? 아들이 돌아간 뒤 아내는 또다시 심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한 5천만 원이라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알아. 그치만 나는 돈 얼마 더 주는 게 자식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 안 해. 이제 퇴직해야 하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무작정 퍼주기만 해? 우리 삶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자식 위하는 길이야. 그 뒤로도 아내는 납득하지 못했고 끈질긴 다툼 끝에 거기에 2천만 원을 보태서 1억 5천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심씨는 머리가 지끈 울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 뒷바라지도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식 농사는 끝났을지 몰라도 부모 부양이라는 큰 문제가 심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형수 어머니한테 들렸다가 방금 왔다. 고생하셨네요. 내일은 제가 가볼게요. 그래. 오늘은 정신 맑으셨어. 요즘엔 좀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고 치매가 좋아지나? 어쨌거나 너도 고생해라. 심씨의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주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보이더니 어느 순간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혼자 있다 보니 치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심씨 형제들이 인지했을 때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였죠. 낮 동안에는 간병인을 썼고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라 다행이었습니다. 심씨는 다음날 퇴근 후에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지. 어제 종석이 애미가 와서 반찬 두고 갔어. 네. 어제 형님이랑 통화했어요. 매일 이렇게 올 필요 없어. 퇴근하고 오는 건데요, 뭘. 여기 양말 좀 사왔어요. 지난번에 구멍 난 거 신고 계시길래. 뭘 세 켤레나 사왔어. 다 신어보기도 전에 죽지. 노인네가 그때까지 살아있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이런 거 사오지 말어. 죽으면 다 태워야 되는데 아깝잖아. 심씨는 착잡한 심정으로 늙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괴로운 것이 정신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어째서 치매에 걸린 것인지 세상이 야속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정신이 남아있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심씨의 아들은 아이를 낳았고 그땐 잠시 세상의 시름이 조금 잊혀지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씨의 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간병인 시간을 늘리고 형제들이 돌보는 시간을 늘렸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형수님, 도련님은 엄마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대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요. 이제는 정말 기적이 차셔야 하는데 요양원에 모셔야지.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휴자라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머님 모실 저기도 아니고 형님도 도련님만 오케이 하면 요양원 모신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심씨가 퇴근길에 형수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심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심씨마저 못 알아보는 날이 더 많았고 배변 실수도 심심치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심씨도 어느샌가 뒤처리에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를 절대 모실 수 없다기에 심씨가 아내에게 운을 띄워보았지만 아내조차도 그건 곤란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씨도 차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자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뒷바라지를 심씨가 하겠다고 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도 괴로울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심씨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아내에게까지 시부모의 병수발을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알았어. 형님이랑 의논해서 요양원 알아볼게. 좋은 대로 모시면 되지. 알았어. 결국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심씨가 어머니 집에 가 있을 때 형님이 왔습니다. 잠든 어머니를 방에 두고 요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잖냐. 알아요. 네 형수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 심씨가 형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난소리인 듯 했습니다. 요양원 안 간다. 나는 요양원 안 가. 그러면서 서럽게 우는 어머니를 보고 심씨 형제는 놀라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요양원, 거기 가면 죽어서 나오는 거야. 절대 못 가. 안 갈 거야.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다리에 매달려 우는 어머니를 보니 심씨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형님도 차마 그 모습을 못 보겠는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형님조차도 이미 한 결정을 번복해야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면 저렇게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억지로 보내냐. 어머니를 그렇지만 혼자서 지내도록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이네 집에 몇 달 들어가서 지내야 될 것 같아. 뭐? 왜? 우리 시우 좀 봐달라고 하잖아. 둘이 맞벌이 하려면 누가 애를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런다고 들어가서 살기까지 해. 그러면 어린애를 매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당신 밥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지? 주말에는 올게. 그래, 알았어. 근데 대신에 어머님 모시고 오고 싶으면 모시고 와. 그 말에 심씨는 아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옆에서 병수발은 못 들어도 그래도 집으로 모시고 오면 당신이 좀 더 들여다 볼 수는 있잖아. 새벽에도 혼자 안 계셔도 되고. 그 말에 심씨는 안도했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았습니다. 나도 주말에는 와서 같이 거들게. 그래, 고마워. 다음 주에 짐 싸서 갈 테니까. 그때 어머니 모시고 와. 아내는 심 씨에게 서운해하지 말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전혀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심 아내가 내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여겨주기를 바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심 씨의 욕심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마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있으니 다행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뒤로는 심 씨의 삶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된 고생이라고 덜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저 금방 나가볼 텐데. 간병인 곧 올 거예요. 네, 어머니, 숟가락 들고 어서 드세요. 네, 기저귀 빼시면 안 돼요. 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은퇴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퇴직할 나이는 바싹 다가왔는데 그 뒤의 삶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직장인인 이상 이 나이에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곧 90세인데 어머니만큼만 산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20년은 훨씬 넘게 살아야 했습니다. 벌어둔 돈만 까먹고 산다면 80대가 되기도 전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 다녀올게요. 회사에서 내내 일하고 저녁엔 어머니 밥 챙기고 목욕시키고 어머니가 잠들면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집에 대출이 없고 적금도 꾸준히 들고 있으니 퇴직 후에 조금만 노력하면 말년에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저귀 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 씨는 어머니를 보고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이런 생활도 끝이 오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집에 온 우편물이 심 씨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대출?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었는데 대출인이 연체니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못 왔나 싶어서 봤더니 심 씨의 집으로 온 것이 맞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심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심 씨는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내였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여보. 아내는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민이가 상황이 안 좋아서 정민이가 왜? 무슨 코인인지 주식인지 모르겠어. 투자를 했는데 큰일 나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어떻게 2억이나 대출을 받아? 그놈은 2억이 어디서 나서 그 돈을 투자했고? 그게 전세금 대출 받아서 뭐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 이렇게 나올 거 뻔히 하니까 말을 못했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갚으려고 한 건지 몰랐습니다. 월급이야 뻔한데 말이죠. 그러니 집으로 이런 우편물까지 날아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왔다며 급하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심 씨는 어두운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밥을 달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가슴에 무언가 콱 막힌 듯 했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뺐는데도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밥을 차리고 씻기고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보고 심씨도 씻으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와이셔츠를 벗으니 살이 빠져 앙상한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고 인생이 저무는구나 싶었습니다. 좀 더 있으면 어머니처럼 치매가 오고 그러면 기저귀 차고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도 없었고 돌봐야 하는 부모까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심씨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심씨는 형님과 함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또다시 안 가겠다고 우는 어머니를 보내며 심씨는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지만 꼭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데 아들에게서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거 빚 갚으려면 이렇게 직장 다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퇴직하면 카페 차리신다고. 그거 지금 차려주시면 제가 운영해 볼게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고심했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 집은 팔아서 빚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는 어떻게든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살 거야. 그리고 정민이 너는 차용증 쓰고 갚아. 네? 그걸 어떻게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갚어. 여보, 당신은 나랑 작은 집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정민이네 집에서 살든지 알아서 결정해. 앞으로 정민이 깡통을 차서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나는 관여 안 해. 앞으로 나 먹고 살고만 생각할 거야. 심씨는 다 내려놓고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의 도리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의무도 이만하면 차고 넘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뒤로 한 채 내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동참을 한다며 같이 갈 생각이었고, 그게 아니라면 혼자라도 새 삶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정민이네 집에서 지낼게. 아내는 자식의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씨는 아들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은 아내의 몫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죠. 집을 판 돈을 반을 떼어 아내에게 줬고 심씨는 혼자 살 만한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직 퇴직하려면 시간이 좀 있었고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올 것이고 말이죠. 홀몸이라면 충분히 80세든 90세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 몸이 가뿐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은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까지 말이죠. 심씨는 현재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가끔 연락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날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여태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내가 그놈들한테 한 게 얼만데 말이야. 너는 알잖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다 준 거.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부모를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어.
네 엄마 아팠을 때도 말이야. 다들 요양원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양원에서 네 엄마 눈 감았잖냐. 딸이라 네가 서운했던 거 다 안다. 근데 옛날엔 다 그랬어. 아들이 대를 이어받는 거니까.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것도 아들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네가 마음이 안 좋았다면 이제는 좀 풀어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제 나는 너밖에 없다. 원희야, 단칸방에서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애비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자식이 셋인데 자식 키우느라고 한평생 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말이 되냐? 돌아가세요. 원희야, 그러지 말고 지난 일은 잊고 우리 잘 지내보자. 역시 딸이 최고잖냐? 안 그러냐? 나는 많은 거 안 바란다. 아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성원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자라오면서 늘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오빠들처럼 남자였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니 대접받아야 하고 딸은 그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죠. 결국엔 아들들에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주고 딸은 출가외인이라며 뒷전이었던 친정부모님. 나이 들고 병드니 이제 와서 딸이 그리운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아들들에게 외면당하니 그나마 마음 약한 송 씨에게 의탁하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송 씨가 힘들 때는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냈던 친정어머니 그리고 친정아버지. 정 씨는 남이라도 그렇게까지 냉정하지 못했을 그 모습들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죠. 이제와 뻔뻔하게 부양할 것을 요구하는 걸 송 씨가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송 씨의 친정어머니는 80세가 넘어가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수년 전에 다쳤던 허리까지 나이 들며 탈이 났는지 꼬부랑해지기까지 해서 언뜻 보면 90세도 넘어 보였습니다. 잘 걷기 힘들어서 보조기가 늘 필요했고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거기에 치매까지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함께 사는 아버지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건강한 편이었지만 스스로 한몸 챙기기에도 힘든 연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병수발과 집안 살림까지 혼자 하기 힘드니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젊었을 적 꽤나 부유했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도우미도 쓰고 편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자식들에게 주고 난 뒤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자식에서 송 씨만은 예외였습니다. 송 씨는 위로 남자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의 막내딸 하나죠. 그러면 보통 막내딸이 사랑을 독차지했어야 하는데 송 씨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큰오빠가 결혼할 때는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밭을 팔아서 서울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빠가 결혼할 때도 큰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몇 억짜리 집을 마련해 주었죠. 또 두 아들들이 사업한다고 몇 번 재산을 말아먹었는데도 사업 자금을 꾸준히 대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결혼 자금으로 써라. 송 씨의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송 씨를 앉혀두고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감사해요. 그걸로 혼수 넣어. 통장을 열어보니 정확히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송 씨가 당황해서 뒷장을 넘겨보아도 빈 페이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정리야! 성 씨의 반응에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얼른 꼬리를 내렸겠지만 성 씨도 억울했습니다. 물론 오빠들 모두 집을 해줬으니 성 씨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적힌 금액을 보니 그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성 씨가 놀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드린 월급은요. 어머니가 돈을 관리해 준다며 성 씨가 취직한 이후로 용돈만 제외하고는 전부 어머니한테 주었습니다. 나중에 시집 갈 때 목돈으로 준다는 말을 찰석같이 믿고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집은 둘째 치고서라도 어째서 성 씨가 준 월급조차도 다 돌려받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 먹고 자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빼야 맞지 않겠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딱 그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혼수 넣을 정도면 충분하지. 오빠들은 집 사주셨잖아요. 뭐? 집은 남자가 하는 거고 말이야. 왜? 그놈은 집도 한 채 못 해온대냐? 그러면서 사위될 놈이 마음에 안 든다며 혀를 찼습니다.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다는 말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긴. 내가 왜 남의 집 아들한테 집을 사줘야 돼? 그렇게 따지면 며느리는 남 아니에요? 며느리는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고, 제가 아버지 딸이잖아요. 너는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너는 그 집 식구 되는 거야. 그니까 2천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거지. 진짜 자식은 제사 지내주는 자식이 진짜 자식인 거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나오면 알거다. 고생해서 직장 다니며 번 돈도 모으지 못하고 성 씨는 딱 2천만 원을 들고 결혼했습니다. 그 덕에 상견례에서도 결혼이 취소될 뻔했지만 남편이 모두 괜찮다고 해주어서 겨우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성 씨를 남편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 부모님 지원 없으면 어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모아둔 돈도 있었고 집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집을 얻어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 씨까지 결혼을 하고 나니 부모님은 단둘이 되었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는 아들들을 찾았지만 자질구레한 일을 챙기는 건 꼭 성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원이야,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왜요? 김장해야 할 거 아니야. 김장이요? 저희는 김치 안 먹어요. 새언니 불러서 같이 하세요. 걔들은 애기 때문에 바쁘잖냐? 안 먹어도 와서 좀 거들어. 저도 바빠요. 주말에 회사 나가봐야 돼요. 뜬금없이 전화해서 김장을 거들라는 어머니. 성 씨가 거절하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주말에도 일하게 하는 놈을 만나냐? 어쨌거나 저는 못 가요. 너는 어떻게 돼 내가 김치도 안 먹고 살아? 나중에 달라고 하지 마. 달라고 안 해요. 넌 성격이 그게 문제야. 어? 부모가 얘기하면 내하고 달려와야지. 그러자 또 서운해하면서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이 도와주러 안 오니 가장 부려먹기 쉬운 일꾼에게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가서 도왔겠지만 송 씨도 마음에 앙금이 있었죠. 그래도 가서 좀 도와드리지. 아니야. 안 갈래. 마음 약한 남편은 송 씨의 부모님을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데려다 줘라. 뭐가 안 된다. 아들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꼭 사위에게 전화해서 짐꾼처럼 기사처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모를 당한 것이 몇 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송 씨도 더욱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위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걸 티를 내지 못해 안달이니 말이죠.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제대로 선을 긋기는 힘들었습니다. 송 씨 부부가 마음이 약하기도 했고 그래도 부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꾸만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송 씨의 어머니가 한 달간 입원을 했을 때도 송 씨가 퇴근 후에 왔다 갔다 하며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큰오빠는 안 온대요. 네 오빠들은 바쁘잖아. 새언니는요. 집에 있잖아요. 왜 한 번도 안 와요? 그러자 잠시 말문이 막힌 어머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역정을 냈습니다. 왜 네 엄마 아픈데 좀 와서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오지 않는 아들들. 아들들에게는 주기만 하고 딸에게는 받기만 하는 부모님. 그래도 원이 너라도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도 옛날 분들이라 그렇지. 아무리 딸이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부모의 사랑을 바랐던 송 씨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 연희랑 주희 저녁에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2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맘때쯤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집에서 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직장에 나가려고 친정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끝나고 송 씨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만 봐달라고 말이죠. 둘째가 어리니 몇 개월만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큰오빠네 자식들도 3년간 키워주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도 해볼 수가 있었죠. 내가 왜 걔들을 봐주냐? 어머니의 대답에 송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할 말을 잃어 넋을 놓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손주하냐? 그리고 너는 나이 든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싶니? 선호랑 준호도 봐줬잖아요. 아니 그건 근데 박서방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일이 그 지경이면 노가다라도 해야지. 너한테 일하라 그래? 또 애꿎은 사위 탓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찾아온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뭘 기대하고 한 부탁인지 몰랐습니다. 늘 겪으면서도 이렇게 어머니를 찾는 걸 보니 아직 정신이 덜 든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 말에 송 씨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둘째 오빠도 여전히 사업이 어려워서 아버지의 손 벌리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저도 오빠처럼 사업 자금 좀 보태주세요. 그러니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말을 했습니다. 참 얘는 엉뚱한 데다가 돈을 달래? 너도 그러면 사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어딜 친정에 손을 벌려? 그 집도 참 웃긴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그 말에 괜한 짓을 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부모라는 존재를 서서히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전도 못 찾고 돌아온 뒤에 송 씨는 일하며 애 키우며 몸이 부서져라 살았습니다. 남편도 하루에 4-5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고 그렇게 2년쯤 지나자 남편이 하는 일이 무척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물고 살아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돈은 그렇게 쫓을 때는 가까워지질 않더니 이제는 돈이 송 씨 부부를 쫓았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니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고생하자 송 씨 부부는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척 좋은 집으로 말이죠. 계약하던 날 너무나 기쁘고 서글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고생한 송씨 부부에게는 무척 의미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고 애들도 좋은 교육시키고 앞으로는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송씨의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무척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는 너만 잘 살면 그만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오빠 요즘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큰 집으로 이사 갔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녀? 자랑한 적 없어요. 너희도 참 너희다. 그렇게 돈 벌었으면 힘든 형제 도와줄 생각은 못하냐?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사하는데 부모님에게서도 형제들에게서도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힘들 때도 도움을 요청하는 걸 매정하게 거절했던 것도 부모님이었고 말이죠. 그리고 너는 큰오빠네보다 큰 집에서 살고 싶니? 어떻게 동생이 돼서 오빠 길을 그렇게 죽여? 무슨 이런 논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들었지만 친자식이 집을 샀는데 부모가 배 아파할 수가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희 새언니가 전화 와서는 얼마나 하소연을 하든지 내가 민망해서 혼났다. 그냥 온 가족에게 송씨 부부는 눈엣 가시인 듯 했습니다. 축하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저주라도 하는 듯한 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왜 굳이 전화까지 해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속상했죠. 송씨가 대꾸하지 않자 한참을 푸념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려온 말에 의하면 부모님이 살던 집에 대출을 받아서 큰오빠네가 이사를 했다고 한 듯 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일찍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라잖아. 수술 잘못되면 어떡해? 그럴 리가 있어? 의사 선생님이 우리보다 잘 아시겠지. 걱정 말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은 아무 생각 말고 건강만 챙겨. 송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위험하진 않다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송 씨는 서둘러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거봐.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항암을 몇 번 해야 하긴 하지만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싱겁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모님 오시기로 했어. 뭐, 왜? 당신이 말했어? 그럼 어떻게 연락을 안 드려? 다른 일도 아니고. 남편의 순수한 마음은 알겠지만 송 씨는 과연 부모님이 걱정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찾아온 부모님 무척 걱정스레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암 걸린 거를 숨길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수술은 잘 됐다니? 네. 잘 됐어요. 걱정 마세요. 심장이 얼마나 덜컥하던지. 아휴. 그 소리에 송 씨는 잠시 마음이 뭉클했던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 걱정은 해주는구나 하고 말이죠. 건강 관리 잘해. 젊다고 막 그러지 말고. 네, 알겠어요. 남편은 송 씨의 심정을 알았는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도 10분이 지나지 않아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김에 너한테 뭐 좀 물어봐야겠다. 뭘 말씀이세요? 그 외에 박서방 사업하는 거 있잖냐? 네,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있죠. 그러면 네 큰오빠랑 같이 동업 좀 하라 그래라. 네?
동업이요? 그래. 그래도 손윗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동업하는 식으로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러면 네 오빠 그렇게 둬. 자꾸만 뭐가 잘 안 된다는데 말이야. 걔가 날개만 달아주면 호를 날 수가 있는 앤데 아직 때를 못 만났잖아. 박서방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며. 그러면 한 짜리 내주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역시나 목적이 있으니 여기까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자 성씨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박서방이 무슨 사업하는지는 아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업이 거기서 거기지.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이만 돌아가세요. 뭐야? 너 돈 좀 벌었다고 그렇게 가족 등지고 사는 거 아니다. 박서방이 아니었으면 평생 우리 안 보고 살았을 거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잘 되면 다 나누고 살아야지. 이제는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암 걸려서 수술한 딸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아들 취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저는 눈에 안 보이시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저한테 해준 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나 오빠들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뭐? 너 시집은 공짜로 갔냐? 2천만 원이요? 그러면 제가 드린 월급은요? 전 제 돈 받은 거예요. 너 키워준 거는 생각 안 하냐? 이래서 딸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야. 시집 가면 끝이거든. 딸이라고 구박하고 차별하고 그랬던 건 기억 안 하시죠?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드러내지는 말았어야죠. 아들 둘이나 있으면서 딸은 왜 낳았냐고 제가 물은 적 있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딸인 줄 알았으면 안 낳았을 거라고 그러셨죠. 기억도 안 나는 말을 해? 얼른 가세요. 다시는 안 보고 살았으면 하네요. 성씨는 남편을 불러서 부모님을 병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도 부모님을 차단했습니다. 성씨는 퇴원 후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항암은 힘들었지만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부모는 잃었지만 성씨의 인생에 그 뒤론 잘 되는 일 뿐이었습니다. 건강도 되찾았고 남편의 사업은 더욱 잘 됐고 그만큼 아이들은 잘 교육시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의 일로 인해서 성씨 가족은 함께 싱가폴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소 5년 정도는 있어야 할 거라는 말에 성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곳에서 성씨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에게 전화한 어머니가 조카를 유학 보내고 싶다며 성씨의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성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렇게 10년 넘게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가끔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가족 중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씨가 57세가 되었을 때였죠. 귀국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성씨의 큰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치매 걸리신 건 아냐? 거동도 불편하고 아버지 혼자 돌보기 힘들어 하셔서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도와드리고 있다. 너도 한국 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식돌이 해야지. 자식돌이? 그래. 너도 어머니 딸 아냐? 그렇게 연 끊고 가서 나 몰라라 한 것도 세상에 없을 불효 아니냐? 이제라도 잘해. 아니,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아들들끼리 알아서 해.
뭐? 다른 자식 아니야? 그래? 자식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딸은 자식 아니더라. 그걸 지금 안 오빠가 신기하네. 송 씨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악몽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성물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 재산을 전부 받아갔으면 아들 둘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었죠. 그게 상식이 아닌지 송 씨는 식구들이라면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작은 오빠, 새언니, 아버지 전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 그러면 그렇게 둘 거야? 제가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치매가 심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혼자 수발 들고 집안일까지 하려니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아픈 곳은 없었지만 아버지도 벌써 80 중반이었습니다. 힘에 붙일 만도 했죠. 하지만 그건 송 씨의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왜 엉뚱한 데다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들들한테 말씀하세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부탁을 하냐? 저는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 그러면 도움이라도 쓰게 돈이라도 붙여. 부모가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자식이 암에 걸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부모도 있는데요, 뭘. 뭐야? 저는 이제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이런 매정한 것을 봤나?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눈물은 메마른 듯 흐르지 않았습니다. 송 씨가 남편과 함께 장례식에 가니 아버지는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았고 며느리들은 오히려 송 씨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좀 잘 챙겨주라며 말이죠. 아버지 혼자 남았으니 이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슬슬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가 나몰라라 하자 며느리들은 골인한 듯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뭐라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재산 나눠달라는 소리를 할까봐 무서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아버지 좀 모셔라. 정말? 휴대폰 번호 또 바꾸게 하지 마. 지긋지긋하다.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만 말어. 우리도 고생 많았어. 장남의 무게를 네가 알아. 무슨 고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너 왜 그러는지 우리가 다 알아. 나라도 서운했을 거야. 아버지 모시는 대신에 너한테 지금 아버지 사시는 아파트 그거 줄게. 그 말에 송 씨는 우스운 말을 들었다는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담보로 돈 빌려서 오빠 큰 집으로 이사했던 거잖아. 그러자 큰오빠가 말을 멈췄습니다. 설마 모르는 줄 알고 그랬던 것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참 사람 안 변한다 싶었습니다. 차별한 부모도 부모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다늙은 부모 부양하기 싫어서 사기를 치려는 행태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집에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런 집 열채를 줘도 싫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호흡을 해도 가슴에 돌덩이가 앉은 듯 답답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리고 송 씨는 모든 가족들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는 전화에 질려버렸습니다.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도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연 끊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이참에 제대로 정을 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흐르고 아버지가 송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화는 해도 직접 찾아온 적은 없었는데 몰골이 참 딱했습니다. 집은 처분해서 남은 돈으로 작은 집 구했다. 혼자 살 만한 원룸 같은 곳 말이야. 그래서 왜 찾아오신 거예요? 권택이랑 권우, 그놈 자식들이 참 못된 놈들이야. 그러면서 벼랑간 아들들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놈들한테 한 게 얼만데 말이야. 너는 알잖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다 준 거.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부모를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어. 며느리들도 똑같아 악귀들이야. 네 엄마 아팠을 때도 말이야. 다들 요양원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양원에서 네 엄마 눈 감았잖냐. 자세한 사정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딸이라고 많이 서운했지. 근데 옛날엔 다 그랬다. 아들이 대를 이어받는 거니까.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것도 아들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네가 마음이 안 좋았다면 이제는 좀 풀어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러면서 이해를 강요하는 아버지를 송 씨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송 씨도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날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집안의 부품 정도로 생각했다는 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송 씨도 부모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깨달음이었죠. 이제 나는 너밖에 없다. 원희야.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애비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자식이 셋인데 자식 키우느라고 한평생 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말이 되냐? 돌아가세요. 한참을 하소연하던 아버지에게 송 씨가 무감하게 말했습니다. 원희야, 지난 일은 잊고 우리 잘 지내보자. 역시 딸이 최고잖냐? 안 그러냐? 나는 많은 거 안 바란다. 아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 원희야, 저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그만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박서방, 자식의 도리로 이러는 거 아니지 않나?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아버지는 송 씨에게 말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옆에 서 있던 남편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했습니다. 애들이요? 아버지는 우리 애들 이름이나 아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입을 뻐끔뻐끔 하더니 끝내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거보세요. 손주 유학 책임지라면서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 답지 않네요. 만약 경제적으로 힘드신 거면 아들들에게 줬던 거 도로 가져오세요. 만약 자식이 그리우신 거라고 하더라도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이사를 가던지 다시 이민 갈 거니까. 다시는 괜한 발걸음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힘없는 노인네를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불편한지 자꾸만 현관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건 그래도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도움을 드리면 어때? 당신 마음도 안 편할 거고. 멀쩡한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은 지난 세월 다 잊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러자 남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도 부모다워야 부모인 거야. 피만 섞였다고 다 부모 아니야? 더는 생각하지 말자.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볼 거야. 송 씨의 단호한 말에 남편도 더는 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아버지를 쫓아낸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후회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딸이라고 찾아와 의탁하려는 아버지에게 더욱 분노만 일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좋은 것은 아들들에게 주고 딸에게는 제일 나쁜 것만 주었습니다. 부모 부양이라는 의무만을 지워주려는 아버지. 늘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뒷모습만 봐야 했던 송 씨였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가정 챙기기에도 바빴고 행복만 하기에도 하루하루가 모자랐습니다. 송 씨 집안 사정은 그쪽 떼를 이을 자식들에게 맡기고 송 씨는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어디가? 두식이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네. 새벽에 돌아가셨다는데. 나 좀 갔다 올게.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내일쯤 가면 안 돼? 아, 지금 아픈 게 문제야? 두식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고모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야. 거의 키워주셨다고. 그놈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그럼 가기 전에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 아, 배 좀 아픈 거 가지고 무슨 병원까지 가. 아까 약 사다 줬잖아. 하나 더 먹어. 그쪽 방향 아니야? 당신은 친구 어머니 같은 분 장례식이랑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아내랑 뭐가 우선이야, 당신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한인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젊어서는 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은퇴했고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이 생겼으니 남편과 둘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남편이나 아내밖에 없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고 한 씨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중엔 자식보다도 배우자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한 씨만의 착각인 듯 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도 그랬던 사람인데 은퇴 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한 씨가 아닌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친구만 좋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러면서 한 씨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매번 친구를 불러서 밥을 먹이고 대소사까지 알아서 챙기는 남편을 보니 이게 한 씨가 바라던 노후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보다 친구가 더 좋고 중요하다는 남편의 말에 한 씨도 없던 정까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좋으면 친구랑 살면 될 것을 밥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신과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자신이 먼저 남편을 친구들의 품으로 보내버리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아들 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다 보니 돈도 많이 벌어야 했고 집에도 항상 일거리가 넘쳐났습니다. 다행히 자식들 모두 잘 커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직장 다니며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고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까지 결혼시키고 한 씨의 삶을 돌아보니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맞벌이하며 자식들 키우느라 취미 하나 없었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빴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한 씨는 늘 가정이 1순위였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다들 잘 살고 있었고 한 씨는 자식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씨는 60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죠. 한 씨는 남편보다 2년 먼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남편이 은퇴하면 뒷바라지할 자식도 없으니 노후엔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한 씨의 노후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늘 남편의 친구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영철이 얘기한 적이 있었나? 글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중학교 동창이 있어. 영철이라고 한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놈인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다네. 그렇게 한 번을 안 오더니 그래? 아무튼 이 근처에서 하루 머물고 대전으로 간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자라고 그랬어. 뭐? 그러려니 대답하다가 갑작스런 말에 한 씨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그러면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밖에서 자라고 그래? 다른 식구도 없어. 나 보려고 하루 왔다가 가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밥 한 끼 먹고 잠은 호텔에서 자면 되잖아. 야박하게 어떻게 그래? 그런 줄 알고 있어. 다음 주에 온다니까. 아니, 거참. 이미 영철이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 말어. 말을 바꾸면 자신이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되겠느냐며 남편은 한 씨에게 친구를 대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자고 가는 건 그의 몇 배는 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한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본인도 워낙 그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씨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퇴근 후에 손님까지 맞아야 하는 한 씨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안 해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은 없이 한 씨 부부 둘뿐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한적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난 지 20년이나 된 친구까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재우려는 남편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한 씨의 성향이 워낙 다르긴 했지만 그건 성향이 아닌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친구도 편하게 호텔에서 자지 않고 어째서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려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한 씨를 정이 없다며 비난했지만 한 씨는 반대로 남편이 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인 한 씨에 대한 정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내려가 살자. 당신 고향? 그래. 어머니 살던 집 리모델링해서.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지금은 비어있는 곳이었죠.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시골은 아니야. 그래도 차 타고 2시간은 걸리잖아. 차 안 막히면 1시간 40분쯤 걸리나? 그게 그거지. 애들도 여기 다 있고 나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아? 아는 사람이야 만들면 되지. 여기라고 당신이 누구 만나나? 그건 그렇지만 그러면 이 집은?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면 더 좋지 뭐. 한 씨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씨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들이 오붓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어차피 애들이야 잘 살고 있고 명절이면 볼 텐데. 애들이 오든 우리가 가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상추 뜯어다 밥 먹고 해질녘에 산책하면서 말이야. 그 말에 한씨는 솔깃했습니다. 고즈넉한 시골길을 걷는 상상을 하니 한씨가 꿈꾸던 삶 같았습니다. 애들 오기에 너무 멀지 않나? 무슨 자꾸 애들 얘기를 해. 나이 들면 남편이랑 마누라밖에 없는 거 몰라.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 말을 듣고 한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 딸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굳이 가지 않을 이유도 없기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누구 만나? 병군에 갔다 오려고. 밥은? 먹고 와? 점심 먹고 올 거니까 당신 챙겨서 먹어. 알았어. 남편의 약속과는 다르게 이사를 한 직후부터 남편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혼자만 말이죠. 고향이다 보니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하게 만나러 다니고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니 한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한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조용한 시골의 삶이 나쁘지 않았죠. 남편이 주로 밖에서 밥을 먹으니 밥 차려줄 일도 없고 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 남편과 함께 만든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 바로 쌈 싸먹고 마당 평상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손주들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삶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한씨는 스스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를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갱년기인지 뭔지 외로운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씨를 혼자만 뒀다면 그렇게 괴롭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적응하고 조용히 혼자서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미칠 노릇이었죠. 재수 씨, 석창이 어디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불편하다고 낮에는 잠그질 않아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언제든지 드나들었죠. 아, 슈퍼집에서 뭐 받을 게 있다고 갔는데 안 오네요. 금방 오죠? 글쎄요. 금방 온다고 나갔는데 한참 됐어요. 그래요? 그럼 금방 오겠네. 남편의 친구는 그러면서 거실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한씨가 물끄러미 쳐다보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아니면 남편 친구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너무 격이 없었습니다. 한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차 한 잔 드려요? 차는 무슨 차?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안주할 거리 있으면 좀 줘봐요. 아, 그럼 식사하고 가세요. 예. 석창이가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남편은 20분쯤 지난 뒤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한씨에게 얼른 밥을 먹자면서 식탁 위에 막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슈퍼에서 막걸리를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졸지에 예고도 없는 손님 상을 차려야 했던 한씨는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엔 오히려 남편이 나가는 게 반가울 정도였습니다. 여보, 웬만하면 집에는 누구 부르지 마. 왜? 불편해?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들고, 우리끼리 먹는 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도 그래. 그러자 남편은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친구가 좀 올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나도 걔네 집에 가고 그러는데 다들 반기던데 당신은 왜 그래? 아니, 이번에도 당신 없다는데도 와서 기다리잖아. 솔직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오던가 해야지. 아이고 뭘 또 왔다 갔다 해. 별거 아닌 걸로 예민하게 그러지 말어. 그러면서 오히려 한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 친구들이 있는 이곳에서 남편이 활기가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다 한때련이 했죠. 하지만 점점 그게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분명한 건 한 씨가 생각했던 노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사 전에 가끔씩 손님이 왔던 때가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물 만난 고기 같았죠. 남편은 외출을 하던지 집에 친구와 함께 오던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집에 식사를 하더라도 한 씨는 뒷전이었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식사하며 술을 마시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만 심부름을 시키니 한 씨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다가 이제는 밥만 차리고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고 재미난지 몰랐습니다. 한 씨는 혼자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해. 백날 집에만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만 하지. 나이 들어서 혼자 그렇게 있으면 청승맞다 그래. 그렇게 혼자 둔 게 누구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향에서 자신이 누굴 만날 수 있다고 사람을 만나라는 것인지. 한 씨도 원래 친구가 없고 사람들과 잘 안 어울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일과 뒷밖에 모르고 살아서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멀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죠. 직장 동료는 있어도 밖에서 따로 만나는 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말이죠.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많겠지만 한 씨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덜 어울리게 된 것은 맞았습니다. 한 씨는 남편이 가족이면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겐 한 씨 외에도 친구가 너무 많아서 갈등이 생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밭에 풀 좀 뽑아야 해. 잡초 많이 자랐던데. 나 지금 나갈 건데 어디? 두식이랑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어. 대낮부터? 그게 낭만이지. 수육 삶아가지고 먹기로 했어. 그래? 그럼 나도 갈래. 당신이 거길 왜 쫓아와? 친구들끼리 할 말이 있어서 가는 건데. 그냥 집에 있어. 풀 뽑아야 된다며? 나 혼자 집에서 풀이나 뽑으라는 거야? 언제 풀이나 뽑으라 그랬어? 심심하면 풀 뽑으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헛기침을 하더니 나가버리는 남편. 같이 어울려 보려고 노력을 해도 남편은 그런 마음도 몰라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만약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한 씨도 이렇게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씨도 그곳에서의 생활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말만 믿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왔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한 씨는 점점 엉망이 되고 있는 텃밭을 보고는 힘없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는 동안 한 씨도 남편에게 돌아가자고 몇 번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신 하도 외롭다고 그래서 두식이랑 재수 씨 집에 초대했어. 뭐? 와이프까지? 그래. 부부 동반으로. 한 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남편은 또 핀잔을 주었습니다. 외롭다고만 하지 말고 당신도 노력을 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동네 사람들하고도 좀 잘 지내면 되잖아. 한 씨는 핑계일 뿐이고 그냥 친구 부부를 초대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색을 갖춰 놓으라고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걸 알면서도 남편의 장단에 맞추자 싶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곳에서 지낼 거면 어울려 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듯 했으니 말이죠. 남편의 친구가 다음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기도 2근 사와서 같이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미리 푸짐하게 상을 준비해 놓으니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늘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재수 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죠? 그러자 웃으며 대답하는 여자는 한 씨가 보아도 무척 여성스러웠습니다. 두식이란 친구도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10년 전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다르게 두식의 아내는 이 동네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한번 두식이네 집 가봐야 돼. 음식도 얼마나 정갈하게 잘하시는지. 이놈이 진짜 장가 잘 갔다니까. 그래? 그렇다니까. 엄청 사교적이시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재수 씨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여자는 민망한 듯 웃었고 친구는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타박했지만 다들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건 한 씨뿐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부부가 돌아간 뒤에도 멈추지 않았죠. 아, 정말 그만해. 아까도 그게 뭐야? 왜 사람을 비교하고 그래? 비교하긴 뭘 비교했다는 거야. 당신도 보고 배우라는 거지, 내 말은. 내가 남의 와이프한테 뭘 배워야 하는데? 그냥 그런 전반적인 것들 있잖아. 그리고 이것 봐.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휴대폰을 켜더니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한 씨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콕 집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맞춤법 틀린 것 봐. 어디 가서 그러지 말어. 당신 대학 안 나온 거 티가 나. 재수 씨 봐. 딱 봐도 교양이 있잖아. 한 씨가 대학을 안 나온 것이 무슨 대단한 비밀도 아니었고 전혀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생전 대졸이니 고졸이니 하는 얘기는 하지도 않던 남편이 남과 비교하며 그런 얘기를 하니 어처구니 없기도 했고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말다툼을 했고 며칠간 냉전이 계속됐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이 그 부부를 다시 초대하고 싶어 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한 씨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혼자서 밭일을 할래. 그리고 한 달쯤 뒤, 한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오랜만에 올라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일이 겹쳐서 내려오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 한 씨도 자신들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자 대번 거절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난 안 가. 당신 혼자 가. 왜? 그래도 생일인데 애들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자. 난 그날 약속 있어. 무슨 약속? 두식이랑 호섭이랑. 아무튼 여럿이서 모이는 거라서 나 혼자 못 봐줘. 아니, 와이프 생일에 친구들이랑 모임 약속 잡는 남편이 어디 있어?
당신은 애들한테 간다며? 내가 뭐가 필요해? 진짜 지겹지도 않아? 뭐가 지겨워? 내 생일에까지 꼭 그래야겠어? 아이고, 무슨 생일 타령이야. 다 늙어서. 당신도 가서 손주들 보고 좋겠네. 결국 한 씨는 남편 없이 혼자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마저도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 남편을 보니 이런 사람과 평생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들과 즐거운 1박 2일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마음 한켠은 무척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한 씨는 이사한 뒤 처음으로 크게 알았습니다. 아니, 살면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배가 아프길래 밥 먹은 게 탈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푹 쉬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다음 날에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 씨가 끙끙 앓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모처럼 약속이 없는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약 먹어. 해열제 없던데 집에. 해열제까지 먹어야 돼? 몸이 뜨끈뜨끈한 것 같아. 으슬거리는 몸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해열제 좀 사다 줘. 집에 해열제도 없어? 비슷한 거라도 먹으면 되잖아. 비슷한 게 어디 있어? 그러자 남편은 귀찮은 티를 숨기지 않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약국이 근처에 없기에 차를 타고 나갔다 와야 했습니다. 기다려봐. 그러더니 나가서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자, 식탁 위에 약을 툭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진통 해열제를 먹자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탈이 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던 남편이 지금 가겠다며 다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두식이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네. 새벽에 돌아가셨다는데. 나 좀 갔다 올게. 아침에 돌아가셨으면 이제 겨우 빈소가 차려졌을 것 같은데 뭐가 그리 급한지 남편은 옷장을 뒤적거렸습니다.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내일쯤 가면 안 돼? 아, 지금 아픈 게 문제야? 그 말에 한 씨가 잠시 할 말을 잇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두식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고모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야. 거의 키워주셨다고. 그놈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그럼 가기 전에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 아, 무슨 병원까지 가. 아까 약 사다 줬잖아. 하나 더 먹어. 그쪽 방향 아니야? 그렇게 남편은 붙잡을 새도 없이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죠. 남편이 집을 나선 지 좋기 4시간은 흘렀는데 도무지 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 씨는 한참을 끙끙 앓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질 않았죠. 어느새 바깥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더라도 벌써 돌아왔을 시간인데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버스도 안 다닐 것 같아 콜택시에 전화를 했더니 단체로 단합을 했는지 응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시간 정도를 버티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드디어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 왜 자꾸 전화를 해?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왜 전화를 하느냐며 짜증을 냈죠. 내가 두식이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
두식이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와중에 그런 말이 나와? 그 말의 아픔도 잊혀질 정도였습니다. 한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 어머니 같은 분 장례식이랑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아내랑 뭐가 우선이야, 당신은? 아, 당신은 안 죽었잖아. 장래가 우선이지 지금은. 그 말에 한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급성장염이라고 했는데 장이 너무 부어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한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눈물도 아까웠습니다. 진통제를 맞자 한결 나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한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가 그렇게 좋아? 남편이 지은 죄가 있는 걸 아는지 병원에서도 그렇고 퇴원에서도 한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뱉는 말은 무척 솔직했습니다. 나중에 나 죽으면 올 놈들 많고 좋지. 그리고 이번 일은 그래? 그러면 나 죽으면 아무도 안 오겠네.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도 사람들 좀 만나면서 살아야겠다. 여기서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딜? 집으로? 안 그래도 보름 전쯤에 새를 낳던 아파트 세입자가 곧 나간다며 아들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기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 그럼 나는? 당신은 계속 여기서 살아. 뭘 물어? 나도 나 좋은 곳에서 자식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살래. 갑자기 왜 그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 당신 그렇게 아픈 줄 알았나? 아니, 그렇게 친구가 와이프보다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좋은지 한번 똑같이 살아봐야지. 무슨 말이야, 그게? 남편은 무척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나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 지금도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친구들 오면 밥 차려줄 사람 필요해서 그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면 집 청소해주거나 밭일할 사람 없어서 그래. 당신은 여기서 실컷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 실컷 만나면서 살아. 내 눈치 보지 말고. 말이 돼, 그게? 이제 보니까 아직 아픈가 보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눈치를 보던 남편은 한씨가 헛소리를 한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한씨는 짐을 싸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신다며 집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갈 줄은 몰랐던 것이었겠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빨리 안 내려와. 서로 좋아하는 곳에서 살겠다는데 왜 그래? 서운한 건 알겠는데. 대화로 풀어야지. 그렇게 짐 싸서 가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당신이 나랑 대화하려고 한 적이나 있어? 그저 친구밖에 모르고 나는 늘 뒷전이었잖아. 뭘 또 뒷전이래? 과장하지 마.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은? 친구만 있으면 살잖아. 누가 언제 그랬다고. 노후엔 이렇게 사는 걸로 해. 남편 마음대로 하라며 화를 내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가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거기로 올라가려고 짐 싸. 뭐 알아? 당신 거기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부부야. 나는 같이 있을 때보다 훨씬 부부답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랑 전화통화도 하고 말이야. 당신 짐 싸서 오면 나는 이 집에서도 나가서 따로 살아버릴 거야. 이번엔 한씨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씨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다시 올라오자 삶이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혼자인 건 마찬가지였는데 남편과 함께 살면서 혼자인 것과 애초에 혼자인 건 달랐습니다. 이런 노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와서 자신이 친구를 만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취미 생활도 하고 가끔은 자식들도 보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쯤 지내다가 혼자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당분간은 남편과 다시 살림을 합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 느낀 서러움은 오래갔습니다. 그날 일을 떠올리면 아직까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을 하자 이제는 같이 살며 밥 차려주는 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이렇게 떨어져서 살며 명절 때나 보는 게 나았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혼자라고 생각하니 한 씨는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사니 말이죠.